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뉴욕 증시가 그동안에 쭉 지난주 상승을 뒤로하고 월요일장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우가 1%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 S&P 500은 0.4%에서 0.5% 정도. 러셀 2000이 꽤 많이 빠졌네요. 지난주에 좀 반등폭이 컸던 탓인지 1% 정도 빠졌고요. 지금 M7 종목들도 혼조가 있고 지금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좀 혼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브로드컴을 필두로 해서 약간 구글 라인 그쪽이 조금 어제는 쉬어갔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요. 또 밤사이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하면서 미국 소비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소비가 오프라인은 조금 줄었지만 온라인은 10%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규모가 늘어난 거냐 그러니까 사는 물품의 수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물품의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관세 영향으로 물품 가액 자체가 올라가서 이게 볼륨이 커진 거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긴 한데요. 어쨌든 그 규모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 종목들은 좀 혼조가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보면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인더스트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하락세,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은 시장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자, 12월에 두 번째 거래일, 미국 시장으로는 첫 번째고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고 안 벌어질 일이 갑자기 시장에서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밤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는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또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컨디션 안 좋아요? 아닌데 멀쩡한데. 예. 아침이라서 그래 아침이라서. 자, 오늘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벽이 생겼어요. 하나를 갖다 놨네요. 네. 오늘 이거 라디에이터가 뭔지 알아요? 라디에이터? 그 따뜻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추우니까 오늘 되게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설치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 위에 설치하는 건 아닌데 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명성님과 아이 컨택 하기가 꽤 많이 힘들다.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죠, 전혀.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추운데 고생 많다라고 하시는 저희는 전혀 춥지 않아요. 스튜디오의 열기도 뜨겁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시선, 그리고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함으로써 전혀 춥지 않으니까, 여러분, 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이 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11월 마지막 주에 많이 땡겨놨으니까 땡겼어요? 네,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은 사실 그냥 저냥 많이 올라서 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다시 오르나 보다. 브로드컴은 올랐으니까 내리나 보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특정한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재료는 곳곳에 뭔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았고.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게 그냥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좀 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깊지 않은 조정이어서 일단 저는 크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요거보단 조금 더 하락했죠. 예, 제가 좀 한 20분 전에 캡처한 내용들이라서 나스닥도 0.5% 정도, 그리고 S&P 500도 요거보다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님이 딱 캡처한 거기까지는 낙폭 좀 줄이나 하는 그 구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음봉 두 개가 쭉쭉 보이면서 맞아요.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렇게 아쉬웠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엔비디아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브로드컴 이렇게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는데 엔비디아와 그 네오클라우드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코어위브라든지 네비우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 뭐 물론 잠시 후에 뭐 시놉시스 투자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쪽을 또 조금 봐주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시속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진영과 구글 진영에 뭐 하루는 이쪽 갔다가 하루는 또 이쪽 갔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둘 다 뭐 어떤 주도권을 확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구글이 무조건 이겼다 이것도 아니고 네. 엔비디아가 끝났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왔다 하는 갔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1.4%. 지난주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는데 금리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4.1% 근처까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12월 들어오니까 확실히 FOMC에 좀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잠시 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민감하게 금리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자, 뭐 디지털금 하지만 역시나 실물금이 짱입니다. 4,27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최근에 이제 계속 그 평화협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만 하고 있지 뭐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이제 어떤 새로운 꼭지로 요즘 좀 얘기를 드리진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가 되고 베네수엘라 이슈도 좀 큰 파도를 몰고 오지만 않는다면 일단 유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구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거는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긴장감 놓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코인이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의 급락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좀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인데 이게 83,0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93,000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변동성이 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 3일 사이에 10,000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뭐 3,000달러 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뭐 2,700달러, 2,600달러, 2,500달러 막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또 옮겨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 스트래티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사서 그리고 뭐 전환 사채를 계속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그런 기업이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가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지금까지 모아둔 비트코인이 뭐 한 6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스트래티지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래는 이제 배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당이 배당을 줄 만한 돈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스트래티지가 확보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보시면 퐁레 이 CEO가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스트래티지가 판다라는 얘기 자체,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판다라는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Consider selling. 네. 근데 스트래티지는 팔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만 개 정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를 팔기 시작하면은 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좀 변동성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 다행히도 최근에 130개 정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이죠. 투데이니까 130개를 추가로 더 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전망을 원래 15만 달러까지 간다고 봤다가 8만 5천에서 11만 달러까지 내리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도를 뭐 고민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그 비트코인은 좀 올라갈 룸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하에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서 8만 3천에서 8만 5천, 8만 7천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것보다는 계속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금리도 다시 4.1%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일본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좀 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이 코인 시장에도 좀 몰아닥쳤다라고 보는 시선이 코인 그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금리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치달았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각도가 확실히 좀 보이실 거고요. 2008년 이후 최고치라는 게 조금 더 예민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도 뭐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엔화가,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 금리 차이를 활용해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뭐 미국의 기업들, 예를 들면 빅테크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일본의 금리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로 샀던 달러화와 M7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이제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집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일본에서 뭐 어떤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나올 때마다 시장은 야, 이거 왜 빠지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때는 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팔 것인지, 지금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청산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재료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소리 없는 살인자 중에 레버리지, 이것도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편한 구간은 아니다. 물론 금리 인하 해주겠지만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 완화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어디서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모 신용, 이것도 언젠가 뭐 청산되면은 우려를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그런 구간도 있다는 점에서 막 투자하기가 막 그렇게 막 가즈아를 외칠 때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우려가 촉발이 됐었고, 주가가 어제 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80억 달러 수준인데, 비트코인 65만 개를 지금 8만 5천 달러 기준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한 550억 달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부채까지 감안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좀 내려가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근데 65만 개를 들고 있는데 480억 달러까지 안 되는 건 조금 과도한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정말로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아슬아슬한 그런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오늘 그래서 주식시장이 요 여파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도 12% 급락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관련한 이제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가의 급락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급등할 때는 정말 무섭게 급등을 했지만, 그렇죠. 반대로 하락할 때도 좀 무섭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11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경제 지표 네.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이제 생산은 좀 늘었어요. 10월에 비해서. 근데 신규 주문이 조금 줄었죠. 그리고 또 인플로이먼트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PMI가 예상치 49에서 48.2로 하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고용이 안 좋아서 미국의 제조업 PMI가 안 좋아? 그러면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쪽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지표 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 그렇죠.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2월에는 금리 인하 전망을 다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12월에는 하겠지만 이제 이번 올해에 12월에 하면 75bp를 하는 거기 때문에 25를 3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내년에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얘기. 갑자기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실 뭐 올해 3번 했으니까 내년에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3번 했어요. 올해 2번. 만약에 12월까지 맞아. 12월까지 하면 3번이죠. 3번이요? 지금 이미 2번 했을걸요? 한 번 했죠. 한 번 했어요? 10월에 한 번 했죠. 9월에 한 번 했죠. 10월에 한 번 더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87%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 한 번, 2번 정도로 내년의 전망치가 확실히 이게 계속 앞으로 당겨지다가 이제 내년의 전망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는 못하겠다라는 전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 요게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 10시 이 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파월 의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와 통화 정책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12월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이제 거의 끝났고 우리는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앞으로 연준의 업데이트된 점도표 과연 내년에 대해서 이번 12월 FOMC에 또 점도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뭐 12월은 이제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내년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번이나 했어요. 그러네요. 9월, 10월. 네. 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네. 영선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늘 틀리는 제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12월까지만 3번 하는 건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꽤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근데 또 우리가 기대를 꺾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네. 5월에 이제 연준 의장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또 엄청 또 비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우려를 해야 될지 그렇죠. 지켜봐야죠, 뭐. 네. 자, 12월에 증시 상승 가능성 이렇게나 높아요? 그러네요. 이거 근데 네. 높은 거예요? 73%가? 73이면 높죠. 거의 여기 보시면 한 달? 이제 다른 달이랑 비교해도 확실히 좀 높은 숫자가 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앞에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있다 그러고 뭐 사모신용 얘기도 하고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다 그러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들을 보자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주가가 시가총액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너무 낮다는 거고 그리고 12월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도 될 거고 이런 플로우를 제가 짜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12월에 전통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거고요. 뭐 미국향 투자 역대급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AI의 본진이 여전히 미국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AI로 산업 구조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오해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미국항 투자가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금리 내려주고 AI 정책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은 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람이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케빈 헤셋. 이게 재밌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금 1년 내내 파월 금리 내려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 마음속으로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케빈 헤셋이 이제 다음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이럴 일도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라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12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기승전 FOMC이긴 합니다. FOMC가 12월 10일에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우리가 좀 나오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12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12월 10일까지는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눈치를 엄청 그렇죠. 보겠죠. 예. 진짜 될까? 왜냐면 지금 완전 아무것도 이제 들을 수 없는 오늘 맞아요. 뭐 파월 의장도 제가 봤을 때 시장을 막 엄청 힘들게 하는 혹은 이제 엄청 기대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산 넘어 산이네요. 지금 그렇게 FOMC 끝나고 나면 브로드컴, 마이크론 어닝 있고 네. 우리 12월 금방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브로드컴 마이크론 어닝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긍정적인 좀 실적을 계속 뽑아내서 시장의 분위기를 FOMC 이후에 착착 이렇게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 CPI랑 PCE가 좀 관건이 되겠죠. 내년의 금리나 전망을 또 여기서 한번 테스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12월 증시는 이런 타임테이블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려의 시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의 시선들을 계속 시장이 주고 있고요. 뭐 우려의 시선 요거에 대해서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엔비디아가 그 너무 많은 약간 재정이 지금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과 함께 하다 보니 그러니까 오라클과 코어위브를 걱정하는 관점이 야 저거 엔비디아랑 같이 묶여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 그 고리가 무너지면 엔비디아가 그 빚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좀 전파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그 젠슨 CEO가 계속 해명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러면서 그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중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빠졌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는 또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놉시스 다 아시겠지만 칩을 설계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놉시스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런 구상을 좀 꿈꾸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야 너네 좀 뭐 빚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 시놉시스한테 투자하는 게 괜찮나? 근데 뭐 액수 자체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시놉시스는 꼭 필요한 투자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CEO가 이 내용들을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시놉시스와의 파트너십은 모든 산업의 강도를 GPU와 AI 기반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이 설계, 칩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전체를 새로운 컴퓨팅 시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좀 포장을 했고요.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디지털상에서 완성할 수 있어서 품질과 속도와 혁신 쪽에서 반도체 칩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B2B 시장은 10배 규모고 엔비디아는 실제로 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거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젠슨 CEO가 계속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인데 구글 TPU 같은 에이직 반도체와의 경쟁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기술을 존중하지만 엔비디아의 GPU 쿠다는 이런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성과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음해를 멈춰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중국 없어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주가의 하방을 좀 막는 그런 그 수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와 동시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목표가를 동시에 상향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약간 엔비디아 편, 구글 편 나뉘어서 약간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의 주가도 확연히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아니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AI 판이 늘어나고 어차피 반도체 ASIC이고 그 엔비디아의 GPU고 TPU고 다 같이 좋아지는 판입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목표가가 상향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해가 좀 있는데 그 오해를 좀 깨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TPU 쪽이 조금 더 먹을 게 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우르르 갔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전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엔비디아 팔 때 속으로 울었대요. 거의. 얼마 전에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팔았다고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막 이렇게 다들 헤드라인을 그건 뿌렸기 아니죠. 때문에 예. 그의 속내를 들어봤더니 나는 진짜 원치 않았다. 예. I didn't want to se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맞습니다. but 돈이 필요했다. 수익 많이 봤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파는 게 사실은 팔고 싶지 않았다. 그쵸. 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어쨌든 팔았잖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팔아서 뭐 했는데 결국에는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급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GDP 성장률의 최소 10%가 AI랑 AI 로봇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먹을 룸이 많은 뭐 오픈 AI 쪽으로 나는 미리 좀 이동을 한 거다. 네. 예, 어쩔 수 없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샀을 텐데 지금 그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주주분들을 좀 달래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오픈 AI 진영은 뭐라고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챗GPT를 엑센추어랑 연계를 해서 엑센추어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그 컨설턴트들한테 챗GPT 써서 컨설팅을 해라라고 이거를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센추어의 주가가 또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오해가 있었던 엔비디아 진영의 종목들이 낙폭이 최근에 좀 컸기 때문에 코어웨이브도 오늘 5%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쪽을 노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이라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뭐 계속 채팅창에서 알려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AI 노출도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네요. 몽고DB의 주가가 시간에 16%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10% 넘게 지금 14%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AI와 엔비디아 진영, 데이터 센터 진영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그 12월 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저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저런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과 구글이 멀티 클라우드로 돌입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둘이 같이 협업한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고가 좀 많잖아요. 네. AWS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 그쵸. 뭐 이래저래 막 인터넷이 막 잘 안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뭐 최근에 시카고 그 CME 거래소 거기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하자. 멀티 클라우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연계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나도 서로 이렇게 백업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 진영도 점점 더 연대와 협업과 AI로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나와야 결국에는 캐펙스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AI 투자도 늘어나고 지금 크레도 테크놀로지 시간에 급등하는 것처럼 이 실적도 계속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에 대한 우려를 계속 씻어주는 크레도와 몽고DB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네. 가장 이제 탄력이 좋은 기업이 구글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아마 알리바바죠. 네, 알리바바. 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요 차별화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유동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TPU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언우드가 이제 7번째 버전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의 GB200과 GB300이랑 비교해서 이 노란색이 아이언우드거든요. 생각보다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오히려 비용은 좀 싸다. 라는 게 확실히 이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기반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 AI를 뭐 에이전틱 AI 피지컬까지 가지 않고 이제 LLM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어쩌면 TPU가 확실히 상대적 강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뭐 물론 아까 그 제스랑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전틱 피지컬까지 가면 그때는 또 GPU가 당연히 니즈를 또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TPU의 연결성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TPU의 가치를 확실히 최근에는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알파벳의 TPU 생산량 급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 기대치가 과연 정말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요거는 TSMC가 주문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좀 고민이 된다라는 점이 아무리 뭐 TPU가 잘 나왔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특징주 종목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빠르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또 다음 타깃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슬람 하잖아요. 그걸 좀 직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테슬라 주주들이 전기차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뭐 로보택시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로봇이 주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건 너무 과평가됐다라고 테슬라를 직격을 했는데 주가는 다행히 안 빠졌어요. 예. 일론 머스크 CEO가 곧 옵티머스를 만드는 세상이 올 건데 무슨 걱정이냐. 20년 내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가 알아서 옵티머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정면 반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TD코인에서는 테슬라 목표가를 $509까지 로보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휴머노이드 칩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AMD, 삼성 그리고 알리바바 요 4개 기업을 휴머노이드 칩 시장에 대한 기대치로 이렇게 또 꼽았다라는 것도 오늘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제파운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어쨌든 인하하는 게 시장이 넓어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거 일라이릴리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주토피아2 나왔는데 추수감사절 흥행 4위라고 합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원이 더 재밌다고는 하는데. 근데 역대 추수감사절 놓고 봐도 4위라고 해서 요즘 영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적을 낸 거죠. 그래서 디즈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제가 지난번에 상하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디즈니랜드 갔더니 거기는 주토피아 관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예요? 거기 대기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거기만 있는 뭐 주토피아 관이 전 세계 디즈니랜드 2개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중국에선 또 주토피아를 또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또 커지면은 디즈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뉴스레터 확인을 해봤고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